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저희 아들은 호기심이 참 많아요. 저를 닮아서 무슨 질문이 그렇게나 많은지. 엄마, 구름은 무슨 맛일까? 말랑말랑 맛있게 보여 먹어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엄마, 바닷속에 물고기가 몇 마리가 살아? 상어는 몇 마리나 있을까? 또 어제는 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 계기판을 보면서 엄마, 숫자가 왜 160까지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건 뭐야? 이 버튼 눌러봐도 돼? 엄마, 창문 닫다가 내 팔이 창문에 끼면 어떡해? 어떡하긴 해봐. 팔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쉬지 않고 질문 공세를 합니다. 매번 제가 답을 해줄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닌 게 문제예요. 주로 글쎄 그건 엄마도 모르겠는데 우리 구글을 한번 찾아볼까? 아니면 AI한테 물어볼까? 라고 말을 하죠. 혹시 아세요? 바닷속에 몇 마리의 상어가 살고 물고기는 얼마나 있는지, 구름은 무슨 맛일지 아세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의 반짝거리는 눈,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느껴지는 깊이 있는 질문이 곧 기쁨이었어요.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왜요? 왜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예쁜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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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반복적인 왜 질문이 시작되면서 엄마들은 지쳐가죠. 많은 부모가 아이의 왜요? 라는 질문에 귀찮음과 짜증을 느낍니다. 더 짜증이 나는 건 이미 대답한 것을 다시 물어보고 또 다시 물어보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대답해주기 힘들죠. 그러다 만약 초등학생 자녀가 엄마, 어떻게 1불짜리 지폐엔 조지 워싱턴이 새겨지게 됐어? 엄마, 한국 500원짜리 동전엔 왜 새 그림이 있어? 왜 선거하는 날은 일을 안 가도 돼? 라는 조금 수준 높은 질문을 아이에게서 듣는다면 부모는 기꺼이 대답을 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일 것이에요. 혹시 아이의 질문에 그만 좀 물어봐 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아이의 왜요? 라는 질문을 듣고 짜증을 내고 있다면 아이의 질문의 수준이 부모의 기대 이하이기 때문일 것이지만 기대 이하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그만 좀 물어봐. 아우, 엄마도 몰라.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아이의 성장과 호기심과 행복을 막는 행동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세상을 탐구하는 길을 두 팔 벌려 막고 있는 꼴이라고 하네요. 세상을 궁금해하지 마!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수의 학습법이라는 책에 보면요. 호기심이 있으면 세상이 재미있고 호기심이 없으면 세상이 지루하다. 호기심이 있어야 배우고 싶고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맞아요.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져야 세상이 재미있고 무언가를 스스로 배우려 하겠죠? 호기심이 없다면 그냥 멍하니 남이 무언가 하는 것만 바라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한 후에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왜요? 엄마 이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즐겁게 대답을 해줘서 아이가 세상에 계속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아이가 오락이나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며 여러 가지를 탐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4살짜리 아이가 집 앞을 걸어가다가 노란 유채꽃을 보고는 엄마, 이 꽃 너무 예뻐. 이 꽃 이름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그냥 노란 꽃이네. 라고 답해서는 안 돼요.
이건 유채꽃이야. 노란 게 꼭 개나리 같지만 여러 개가 뭉쳐서 피는 모습이 개나리랑은 틀리지? 특히 한국의 제주도라는 곳에 가면 유채꽃 벌판이 넓게 있다고 해. 향이 좀 썩은 내가 나서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대. 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말해주는 게 좋아요. 엄마가 자신의 질문을 부끄러워하거나 시끄럽다고 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질문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고 자존감이 낮아질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야 하는 이유죠. 호기심은 단지 아이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저래? 아까 둘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인간은 늘 뭔가를 궁금해합니다. 호기심은 종종 생각지 못했던 큰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오죽하면 지나친 호기심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속담, Curiosity killed the cat 이란 속담까지 있겠어요? 과한 호기심은 고양이도 죽인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모든 동물은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호기심은 생명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기심을 가질수록 획득하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그만큼 자신이 놓인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위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때문에 생활 환경이 계속 바뀐다고 가정할 때 같은 조건이면 호기심 강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인간과 동물의 호기심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른데요. 동물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호기심을 갖는 반면 인간의 호기심은 생존과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 정보와 지식을 끊임없이 획득하고자 하는 배움의 욕구와 연결이 돼요. 강도의 차이도 확연합니다. 인간의 호기심 욕구는 동물의 그것보다 훨씬 강한데요.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통해 어린이와 원숭이의 호기심을 비교했어요. 두 집단 모두에게 신기한 기계를 보여준 후에 해당 기계에 관심을 보이고 작동시킨 집단에게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한 것이죠. 결과는 흥미로웠어요. 원숭이 집단의 경우 기계를 작동시켜 보상을 받은 무리만 기계 작동 원리를 추론하려는 호기심을 보였고 반면 어린이 집단은 보상 유무와는 관계없이 기계 작동 원리를 궁금해했어요. 특정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지어 추론하는 능력은 모든 영장류가 갖고 있지만 인과적 추론 과정에서 내적 동기인 호기심을 작동시키는 건 인간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 인간은 즉각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모든 현상을 궁금해하며 탐색해요. 그 과정을 반복하며 주변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죠. 인간 특유의 열정적 호기심은 실로 많은 걸 창조해냈잖아요. 수많은 작가와 발명가, 과학자가 바로 이 호기심 욕구 덕분에 새로운 작품과 발명품, 과학 기술을 탄생시킬 수 있었어요. 호기심은 인간에게 새로운 환경과 경험에 대한 탐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호기심이 새로운 관점 형성의 단초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호기심은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사 비관적인 사람은 자기 몸 하나 추스르는 것도 힘들다 보니 남의 인생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죠. 반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호기심은 긍정이나 행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한 심리학자가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호기심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피험자의 호기심 정도와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5년 후 그들의 생존율을 조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연령과 흡연 여부, 질병 상태 등과 무관하게 호기심이 많은 대상자가 더 많이 살아 있었다는데요.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 동물 실험 결과도 보고된 적이 있어요. 종양에 걸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호기심 많고 탐험적 행동을 보인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6개월이나 더 오래 산 것입니다. 이 두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호기심이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심리가 아니라 생물의 건강, 나아가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욕구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는 것이죠. 아이들은 말끝마다 왜를 덧붙이는데 희한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의 수는 계속 줄어들죠. 어쩌다 물음표가 떠올려도 스스로 유치하다고 생각하며 애써 욕구를 감추려 합니다. 이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생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더 나아가 호기심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기 자신도 조직과 사회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서구에 호기심을 테마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판도라의 상자예요. 반반한 얼굴 덕분에 부자 에피메데우스의 아내가 된 판도라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남편이 집안 한쪽에 모셔놓은 항아리의 뚜껑을 절대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인데요. 항아리 뚜껑에 꽂힌 판도라는 결국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서 뚜껑을 열었고 그 순간 죽음과 질병, 미움과 질투 등 모든 해악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판도라의 항아리는 호기심의 백해무익함을 상징하는 문구예요. 사전을 보면 호기심을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심리학의 정의는 좀 더 고급스러워요. 즉 호기심은 정보를 향한 욕망으로 호기심의 충족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이에요. 즉 좋을 게 없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눈앞에 있는 상자를 열어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입니다. 미국 시카고대 크리스토퍼 시 교수는 이런 경향을 판도라의 효과라고 부른 뒤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즉 모니터에 3가지 버튼이 뜨는데 손톱이라고 쓰인 버튼을 누르면 손톱으로 칠판을 긁을 때 나는 소리가 4초 동안 들려요. 물이라고 쓰인 버튼을 누르면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물음표가 있는 버튼을 누르면 손톱 긁는 소리와 물소리가 반반의 확률로 나오는 거예요. 사전조사에 따르면 손톱 긁는 소리는 불쾌하다고 느끼고 물소리는 불쾌하지도 유쾌하지도 않다고 사람들은 평가했어요. 모니터에는 버튼 48개가 뜨는데 첫 번째 그룹은 44개가 물음표이고 2개가 손톱, 2개가 물이고 두 번째 그룹은 22개가 손톱, 22개가 물, 그리고 4개가 물음표였어요. 피험자들은 5분 동안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되는데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배경음악으로 유쾌하게 반짝반짝 작은 별의 피아노 연주가 흐르고 있죠. 실험 결과 불확실성이 큰 조건, 물음표 44개가 있었던 그룹에서는 평균 39개의 버튼을 누른 반면 확실성이 큰 조건, 물음표가 4개밖에 없었던 그룹에서는 평균 28개의 버튼을 눌러서 역시 판도라 효과가 적용이 된 실험이었죠. 또 다른 실험에서는 혐오스러운 곤충 5종, 빈대, 지네, 바퀴벌레, 모기, 종을 놓고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 버튼에 곤충 이름이 쓰여 있을 경우 평균 9회를 클릭한 반면에 버튼에 물음표가 쓰여 있을 때는 누른 횟수가 16회였어요. 어차피 물음표를 클릭해봐야 혐오스러운 5종의 벌레 가운데 하나가 나올 뿐임에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망에 거의 2배나 많이 누른 것이죠. 연구자들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충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정보화 시대에 무작정 정보를 추구할 때 일어나는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인터넷과 SNS 덕분에 도처에 놓여 있는 판도라 상자를 쉽게 열 수 있는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이 우울함과 자기 불만도 더 높아졌다는 최근 연구 결과들은 쓸데없는 호기심의 충족이 정신건강에 그다지 좋을 게 없다는 수천 년 전 선인들의 가르침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남에 대한 쓸데없는 호기심 말고 나를 발전시키는 호기심은 키워보세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면에 잠들어 있는 호기심 욕구를 흔들어 깨워보는 거예요. 뭐든 궁금해하고 탐색하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기꺼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호기심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지속시키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니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